오늘 함께 볼 자료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고급 보행지표 추정. 이게 단순히 걸음수를 세는 그런 만보기 기능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손목에 차는 이 작은 기기가 걷는 방식만 보고도 건강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걸음수 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보행 지표라는 게 걷는 속도나 보폭 같은 것들, 심지어는 양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 아주 짧은 순간까지 다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지표들이 사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뭐 낙상 위험 같은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자료의 핵심은 과연 스마트워치가 이런 건 전문 장비만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거고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왜 하필 스마트워치였을까요?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뭐 주머니에 있거나 손에 들고 있거나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항상 손목, 그 같은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아, 위치의 일관성. 그게 핵심이군요. 네, 훨씬 안정적이고 일관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일관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보폭이나 걸음 속도 같은 것들을요. 뭔가 되게 복잡한 기술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등장하는 거죠. 아, AI. 네, AI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모델에 들어가는 정보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시계의 가속도계랑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나오는 움직임 데이터하고 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키 정보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키 정보랑 그 움직임 데이터만으로요? 양발 지지기 같은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개선을 한다고요. 네, 바로 그걸 직접 계산해내는 겁니다. 와, 근데 이런 AI 모델이 보통 실험실에서만 잘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 연구팀이 모델의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꽤 까다롭게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검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246명 참가자들한테 그냥 걸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일부러 무릎 보호대 같은 걸 채워서 좀 부자연스러운 불균형한 걸음걸이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아, 일부러 변수를 만들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얻은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제노 보행 분석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밀한 실험실 장비랑 직접 비교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어땠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스마트워치가 아주 높은 정확도랑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심지어 기존의 휴대용 장비 중에선 제일 정확하다고 알려졌던 방식이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는 거였는데 그거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당연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더 정확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건강 모니터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전문 클리닉에서나 가능했던 보행 분석을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온 거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제 내 기기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부상 회복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리고 자료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사용자의 키 정보. 그거 하나만 딱 입력했는데도 보폭 같은 지표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부분이요. 맞아요. 정말 작은 개인정보 하나가 AI를 훨씬 똑똑하게 만드는 셈이네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제 당신 손목 위에서 얻는 건강 데이터가요. 단순한 피트니스 기록을 넘어서 거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정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뭐 의사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매일의 걸음걸이 데이터가 쭉 쌓여서 의사에게 전달된다면요. 바로 그 지점이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네. 이 연구는 어쨌든 통제된 환경에서 자, 이제부터 걸으세요 하고 측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험실 환경이었죠. 만약에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그냥 어슬렁 걸어갈 때부터 뭐 버스 놓칠까 봐 막 뛰듯이 걸을 때까지 당신의 하루 전체에 걸친 모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전부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건강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국어 AI의 판도를 어쩌면 바꿀 수도 있다는 단층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논문인데요. 바로 뛰어들어 보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AI 모델들은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하잖아요. 뭐 클립 같은 모델들처럼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중국어권 AI는 쓸만한 그리고 최신 데이터가 부족해서 늘 한 발 뒤처져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존 데이터들은 너무 낡았거나 심지어 이미지 링크가 깨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AI에게 10년 전 데이터를 주는 건 사람한테 10년 전 신문만 읽게 하고 지금 세상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AI가 최신 트렌드나 새로운 문화적 맥락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층이 등장한 거군요. 무려 1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상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 모든 데이터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의 웹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10억 개가 넘는 데이터로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작은 10억 개가 넘었죠. 그럼 90%를 버리고 딱 10%만 남긴 셈인데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거르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뭐랄까, 보석을 캐내는 과정처럼 들립니다.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데이터 속에서 옥석을 가려냈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층의 핵심 역시는 바로 그 보석을 캐내는 기술, 그러니까 정교한 다단계 필터링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다단계 필터링이요? 네, 무려 4단계에 걸쳐서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어냅니다. 첫 단계는 아주 기본적인 필터링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컨텐츠나 너무 길거나 짧은 텍스트, 그리고 신뢰도가 낮은 웹사이트에서 온 데이터들을 먼저 싹 걸러냅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출처나 정보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데이터는 초반에 전부 쳐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데이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가 본격적인데요. 텍스트의 질을 심사합니다. 텍스트의 질이요? 네. 예를 들어 문법이 이상하거나 이모티콘이 너무 많거나 심지어 문장에 명사가 하나도 없는 경우처럼 사실상 의미가 없는 텍스트를 제거하는 거죠.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스팸을 거르는 걸 넘어서서 의미 있는 문맥을 같은 데이터만 남기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여요. 명사가 없다는 건 사실상 이야기하는 대상 자체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미지 차례입니다. 이미지도 따로 보는군요. 그럼요. 너무 흐릿하거나 비율이 기형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이 거의 없는 단색 이미지, 그리고 중복된 이미지를 모두 걸러냅니다. 텍스트만큼이나 이미지의 품질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텍스트도 이미지도 각각의 품질은 확보됐는데 이 둘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여기서 AI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AI가 AI를 심사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클립과 유사한 다른 비전 언어 모델을 일종의 심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심판 AI에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보여주고 이 둘 잘 어울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재미있네요. 여기서 관련성이 너무 낮다고 판정받거나 반대로 이미지에 글자만 가득한 경우 같은 것들은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겁니다. 4단계 과정을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예술작품을 조각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공들여 정제한 데이터,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나요?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기존 모델에게 탕후루 사진을 보여주면 그냥 사탕이나 과일꼬치 정도로만 인식했어요. 그냥 사물로만 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단층으로 학습한 모델은 이게 최근 중국의 어떤 문화적 트렌드와 연결된 특정 디저트라는 그 맥락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단순히 사물을 알아보는 걸 넘어서 문화적 뉘앙스까지 파악한다는 거니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선별의 기술, 그러니까 이 큐레이션의 힘이 AI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최신의 또 문화적으로 풍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는 과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FAI AI 연구 논문 말이죠. 이거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AI가 그 수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그냥 보고 행동이 뭔지 스스로 배운다는 아이디어잖아요.
보통 AI를 가르치려면 이건 걷는 것, 저건 뛰는 것, 이렇게 일일이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 연구는 그런 이름표, 그러니까 라벨이 전혀 없이 AI를 학습시키는 게 목표라고요. 꼭 우리 애기들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요. 오늘은 이 AI가 대체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실제 영상 속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딱 집어내는지, 그리고 이걸 심지어 로봇 조종에까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널린 게 영상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무 설명도 없는 그냥 뒤죽박죽 데이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연구가 풀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잠재 행동 모델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AI에게 영상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일으킨 원인, 즉 그 사이에 숨겨진 행동이 뭐였을까 하고 거꾸로 추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이 저기까지 굴러갔다는 결과를 보고 아, 누군가 이 정도 힘으로 찼겠구나 하고 원인을 추측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역동역학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진짜 어려운 도전은 이 모델을 무슨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온갖 변수가 난무하는 야생의 비디오 예를 들면 그냥 유튜브 영상에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야생의 비디오요? 오, 상상만 해도 정신없네요. 제 조카 노는 영상만 봐도 어른인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맞아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갑자기 차가 프레임 안으로 휙 들어오고 심지어 그냥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까지 이게 다 데이터로 들어가니까요. 중요한 행동하고 이런 사소한 노이즈가 완전히 뒤섞여 있는 거죠. 자칫하면 AI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배경에 뭐가 살짝 변한 걸 행동이라고 잘못 배울 수도 있고요.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AI가 꼼수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음 프레임을 사진처럼 통째로 외워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배운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걸 막기 위한 핵심 장치가 바로 정도량 규제입니다. 정보량 규제요? 네. 마치 누군가에게 아주 복잡한 그림을 주고 이걸 딱 3단어로만 묘사해봐 하고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배경에 있는 시계나 벽지 색깔 같은 사소한 건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해야죠. 사람이 문으로 들어온다 같은 가장 핵심적인 행동만 남기게끔 강제하는 거죠. 논문에서 이걸 위해 여러 방법을 비교하는데요. 행동을 몇 개의 정해진 코드로 강제하는 양자화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담기엔 좀 부족했어요. 오히려 행동 표현을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거나 일부러 노이즈를 살짝 섞어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노이즈를 섞는 게 효과적이었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쓴 모델은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그런 복잡한 행동을 정확히 예측해냈는데 양자화 모델은 그냥 흐릿한 덩어리만 만들어냈죠. 아, 그렇게 핵심만 배우도록 길을 터줬군요. 그럼 이 AI가 배운 행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전이성이라는 건데요. 네, 한 영상에서 배운 행동을 전혀 다른 영상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왼쪽으로 걷는 영상에서 왼쪽으로 이동이라는 행동을 추출했다고 쳐요. 네. 그걸 이번엔 공이 둥둥 떠다니는 영상에 적용했더니 그 공이 갑자기 사람처럼 왼쪽으로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럼 AI가 사람의 다리나 팔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영상마다 등장하는 대상의 신체, 즉 인바디먼트가 다 다르니까요. AI는 다리 같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변화 패턴, 즉 공간의 변화를 학습한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한테 배운 걸 공에도 써먹을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야, 그럼 이 추상적인 공간의 변화라는 개념이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 연구의 활용점정입니다. AI가 학습한 그 잠재적 행동을 실제 로봇팔의 관절 움직임으로 번역해주는 아주 작은 컨트롤러를 추가로 학습시켰어요. 아, 일종의 통역사 같은 거네요. 네, 그랬더니 오직 인터넷 영상만 보고 세상을 배운 이 모델이 로봇팔을 조종하고 길을 찾는 과제를 해결해낸 겁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정답 데이터를 주고 가르친 모델이랑 성능 차이도 거의 없었죠. 와,
그러니까 이 연구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AI를 가르치려고 수십억 원 들여서 데이터에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주던 그런 시대가 어쩌면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군요. 네, 범용적인 행동 지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걸까요? 이 연구에서는 행동에 담기는 정보량을 딱 고정해 뒀거든요. 근데 현실에선 공이 굴러가는 건 되게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복잡한 춤을 추는 건 필요한 정보량이 훨씬 많을 거고요. 만약에요, AI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이 행동의 복잡성을 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면 과연 세상을 얼마나 더 정교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긴 글을 잘 못 읽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아주 기발한 해결책에 대한 최신 연구입니다. 혹시 200페이지짜리 계약서나 몇 달치 이메일을 AI한테 요약시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처음엔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사실 AI가 문장의 의미를 구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물고기를 먹는다랑 물고기가 사람을 먹는다, 이 차이를 알게 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아, 그 위치 임베딩이라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단어의 순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요. 역설적이게도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달아준 이 장치가 훈련받을 때보다 훨씬 긴 글을 만다면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델을 가르칠 때는 꼭 필요한 가정교사였는데 네, 그렇죠. 막상 실전에 나가려니까 그 가정교사가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두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위치 임베딩, 그중에서도 요즘 대부분의 고성능 모델들이 쓴다는 그 로페라는 기술은 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로페는요,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단어의 상대적인 거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돕는 강력한 일종의 유도 편향을 제공해요. 유도 편향이요? 네. 쉽게 말해서 바로 옆 단어를 봐라, 아니면 저기 세 단어 건너낀 단어랑 연결해라 같은 힌트를 계속 주는 거죠. 덕분에 훈련 초반에 모델이 언어의 구조를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길이, 그러니까 아주 긴 글이 들어오면 그 힌트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30cm 자로 1m를 재려고 할 때 자를 여러 번 갖다 대다 보면 오차가 쌓여서 결국 엉뚱한 값을 얻게 되는 것처럼요. 와,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존 해결책들은 그 왜곡된 자의 눈금을 억지로 막 늘리거나 보정하려고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가까운 곳만 보고 멀리 있는 정보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 유명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테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바늘이 글 앞부분에 있으면 잘 찾는데 저 뒤쪽에 있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 바로 그 문제예요. 저도 최근에 몇 달치 프로젝트 이메일을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초반 내용만 엄청 길게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중요한 결론은 쏙 빼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니 제 AI가 건초더미 뒤쪽에 있는 바늘을 못 찾고 헤맨 거였군요.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인데 이 연구가 제시한 해결책 드로피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대단합니다. 간단하다고요? 네, 위치 임베딩을 훈련용 비계로만 쓰자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세웠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전부 철거해버리잖아요. 아, 비계처럼요? 바로 그거죠. 일단 루피를 이용해서 모델을 충분히 훈련시킨 뒤에 이 위치 임베딩 기능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그냥 제거한다니요? 이건 자동차를 다 만든 다음에 바퀴를 빼버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죠. 모델이 완전히 길을 잃고 망가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모델이 훈련 과정에서 위치 정보 없이도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미 내재화했을 거라고 가정한 거죠. 아, 이미 배웠을 것이다. 네. 그리고 비계를 제거한 뒤에 원래 훈련 비용의 단 0.5% 정도만 써서 아주 짧게 재조정을 시켜주니까요. 모델이 위치 정보라는 목발 없이도 스스로 걷는 법을 깨우친 겁니다. 와, 훈련의 이점은 그대로 흡수하고 긴 글을 읽을 때의 단점만 완벽하게 제거한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네요. 훈련에 가장 중요했던 걸 나중엔 버려야 더 똑똑해진다니 거의 뭐 무협지에서 내공을 쌓으려고 기존 무공을 전부 잊어야 한다는 설정 같은데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늘 찾기 같은 특수 목적 테스트에서는 효과적이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는 건 긴 보고서 요약이나 장문의 계약서 검토 같은 좀 더 일반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성능이 어땠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롱벤치라는 종합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기존 모델들의 평균 점수를 무려 1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10배요? 네. 단지 바늘만 잘 찾는 게 아니라 긴 글의 핵심을 요약하고 복잡한 문서 속에서 질문에 답하는 능력 전반이 극적으로 개선된 거죠. 심지어 7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에서도 이 효과가 입증되어서 당장 AI 재발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드로피에는 건물 완공 후의 비계를 철거하듯이 AI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막대한 양의 정보를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연구는 훈련이 끝난 뒤에 비계를 제거하고 짧게 재조정하는 방식을 썼잖아요. 만약 모델이 이 과정을 넘어서 주어진 글의 길이나 과제의 성격에 따라 스스로 이 위치 정보라는 비계를 세울지 말지 또 얼마나 의존할지를 동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요? 네, 아마 그것이 이 연구 분야의 다음 연구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